제키 반다그리프 사건. 수영장에서 발견된 여대생의 시신. 말솜씨가 뛰어나고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여대생 제키 반다그리프는 바에서 직장을 구하던 중 한 매력적인 남성 금세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녀는 곧 그의 위험한 표적이 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16년 9월 14일 새벽,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 경찰서의 존 루나 서장은 새로운 근무 교대를 준비하며 서류를 정리하던 중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 시민이 그레이프바인 호수 근처 공원에서 끔찍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불길 속에서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전했습니다. 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산책로와 우거진 풀숲을 따라 소실된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화재는 이미 완전히 진압된 상태였습니다. 그곳에는 완전히 탄 사람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린이용 파란색 팽창식 수영장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대부분 심하게 훼손되어 성별과 나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존 루나 서장은 당시 우리는 그 시신이 성인인지 아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다음 날 지문 대조를 통해 법의학팀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텍사스 여성대학교에서 영양학을 전공하던 24세 여대생 제키 반다그리프였습니다. 그녀는 그레이프바인시에서 북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덴턴시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법의학팀은 그녀의 사망 원인도 밝혀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반다그리프의 기도에서 그 흐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불에 타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목뼈는 강한 힘에 의해 부러진 흔적이 있었으며 갈비뼈와 머리 부분에도 여러 균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화재 발생 전 구타와 목 졸림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과 연락을 취한 경찰은 제키의 부모가 딸의 비보에 거의 무너질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서장 존 루나 역시 이 불행한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많은 꿈과 열망을 가진 젊은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꿈을 실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저와 그레이프바인 경찰서의 형사들은 그녀의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친구의 죽음을 맞이한 제키 반다그리프의 가장 친한 친구 제키 톤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자원했습니다. 제키 톤은 다음과 같이 슬프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제키이고 그녀 이름도 제키입니다. 아마 이름이 같아서 더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녀는 제가 아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성적이 우수했고 커리어에 집중하며 신뢰받는 친구였어요. 제키토는 사건 전날 밤 피해자와 자신의 활동 일정을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두 젊은 여성은 덴턴시의 한 바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성이 반다그리프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원래 사교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이었던 반다그리프는 금세 그 남성과 대화에 몰두했습니다. 바의 CCTV 영상에 따르면 그날 밤 두 사람은 활발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키토는 제 친구는 누구와도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성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만 그녀는 그 남성과 다소 친밀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주목한 핵심 포인트는 대화가 끝난 후 피해자가 친구와 헤어져 그 남성의 차를 타고 떠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건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친구 제키토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노력 끝에 경찰은 바에서 그날 밤 있었던 다른 여성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이 찾고 있던 남성은 자신을 피트니스 트레이너라고 소개했으며 심지어 명함을 건네며 피트니스 강사를 찾는 사람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명함의 정보를 통해 그날 밤 제키 반다그리프와 즐겁게 대화를 나눴던 남성의 이름이 찰스 브라이언트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깨끗하지 않은 과거를 알았다면 반다그리프는 그와의 만남을 망설였을 것입니다. 브라이언트는 사실 덴턴시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활동하는 것 외에도 바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날 덴턴시의 바에 있던 유일한 이유는 전 여자친구인 케이틀린 매시스를 붙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케이틀린은 덴턴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다른 도시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여름에 만나 교제했으며 당시 케이틀린은 18세, 브라이언트는 29세였습니다. 나이차와 브라이언트의 불안정한 직업 때문에 케이틀린의 어머니는 이 관계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브라이언트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케이틀린은 몇 달 후 그의 본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점점 그의 못된 본성을 드러내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는 나르시시스트였고 자기중심적이며 자만심이 넘쳤습니다. 심지어 그는 제가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이 관계가 더는 지속될 수 없다고 느낀 케이틀린은 결국 브라이언트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이후에도 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는 케이틀린의 부모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브라이언트는 케이틀린의 집에 꽃을 보내며 화해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케이틀린은 덴턴시로 이사했지만 브라이언트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니는 학교 근처를 서성거리며 그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결국 케이틀린은 학교와 경찰에 브라이언트의 괴롭힘을 신고했고 그의 학교 출입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브라이언트는 학교 기숙사 문을 두드리고 꽃과 편지를 문 앞에 남겼습니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브라이언트는 3차례나 체포되었지만 매번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브라이언트의 과거 여자친구를 괴롭혔던 전력이 경찰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 그를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증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경찰이 자신들을 찾아온 이유가 브라이언트의 괴롭힘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던 케이틀린은 반다그리프의 죽음에 대해 듣자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죽이고 싶어 했던 거라고요. 케이틀린은 경찰에게 브라이언트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 그녀에게 보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에는 브라이언트가 우리가 첫 키스를 나눴던 곳이라고 말하며 촬영한 나무가 담겨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점은 그 사진의 배경이 바로 반다그리프의 시신이 발견된 그레이프바인 호숫가 공원이었던 것입니다. 케이틀린의 증언과 사진은 브라이언트가 반다그리프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브라이언트와 연락을 시도하기도 전에 그는 또다시 전 여자친구를 괴롭히다 체포되었습니다. 2016년 9월 18일 브라이언트는 케이틀린에게 접근하며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그를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으며 이 기회를 이용해 그의 반다그리프 사건 연루 여부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신문 초기에 브라이언트는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신문 기법을 구사한 수사관 짐 홀랜드가 그의 허점을 드러내자 그는 반다그리프와 9월 13일 밤 바에서 만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후로는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이언트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색 중 경찰은 그의 침실에서 2016년 9월 14일 새벽 4시 40분에 발급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기 약 2시간 전의 시간대였습니다.
영수증에 기록된 내용을 감시 카메라 영상과 대조한 결과 브라이언트는 커다란 삽과 다량의 감기약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의 집 차고 외부에 있는 녹색 쓰레기통에서 텍사스 여성대학교 로고가 새겨진 검은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방은 반다그리프가 사건 당일 밤 가지고 있었던 가방과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브라이언트의 집에서 발견된 커다란 군용 칼의 날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조사관들은 흰색 플라스틱 끈에서 금발 머리카락이 묻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머리카락은 반다그리프의 것이었으며 브라이언트의 차량에선 피해자의 DNA가 묻은 테이저건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브라이언트는 결국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 많은 사람들은 브라이언트의 범행 동기에 대해 다양한 의문과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수사관 톰 홀랜드는 브라이언트의 잔혹한 범행이 여전히 전 여자친구 케이틀린 매시스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브라이언트는 원래 케이틀린과 함께 그레이프바인 호숫가 공원에서 추억을 되새기며 그녀가 자신에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 여자친구가 나타나지 않고 외모가 케이틀린과 유사한 반다그리프가 그의 눈에 띄면서 그녀가 불행히도 그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브라이언트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이 단순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반다그리프가 그와 함께 동의하에 새로운 방식의 성관계를 시도하다 목숨을 잃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를 살인 및 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18년 4월 찰스 브라이언트는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